저는 여러분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독신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저희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20대 또는 30대도 문제가 많이 돼요. 그 가족분들,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동생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꼭 알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서울 시내에서만도 문제될 수 있는 일들이 느낌적으로는 1000건이 될 수도 있고 2000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되는 거는 10건일 수도 있고 20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언제 나를 인생에서 갑자기 훅 가게 만들 수 있는 행위였다는 걸 알면은 사실 등골이 오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피해자분들도 많이 대리하고 가해자분들도 많이 대리해요. 근데 의뢰인은 가해자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 대리할 때는 피해자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지만 또 변호사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해자를 대리할 때는 가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게 또 변호사의 역할이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굉장히 귀중한 분들의 귀중한 시간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여기서 전혀 이런 문제 없이 지나갈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9%일 거예요. 근데 1%는 분명 본인이든 본인의 가족이든 분명 여기에 연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강의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들었던 분들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는데 그때 만약에 이 강의를 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고 흘려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족을 많이 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가급적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생활 속의 성범죄 알아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범죄자에 대한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뭔가 성범죄자라고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하는 활동이 굉장히 사회 악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달라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한 20년, 30년, 40년, 50년을 전과 한 번 없이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 아들도 있고 이웃집 애들도 있고. 근데 문제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범죄를 레벨 1이 있고 레벨 100이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분을 밤에 칼 들고 덮쳐가지고 겁탈을 했다. 이거는 레벨 거의 100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점심 먹다가 여성분이 손 위에 뭐가 묻었어요. 찌개가 좀 튀었어요. 말로 튀었다고 하면 되는데 친절하다 보니까 내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줬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될 수도 있어요. 이건 레벨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레벨 3과 레벨 100이 다 성범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거는 다 레벨 1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는 분은 레벨 100은 거의 없어요, 요즘. 요즘 강간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죄명 자체가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준강간, 강제추행이 문제가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힘으로 뭔가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어요. 내 생각에는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벌어진 스킨십들이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고 나하고 술을 같이 먹었지만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같이 성관계까지 이르렀는데 그게 그 다음날 준강간으로 고소되고 이런 것들이 성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강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들은 형사사건 프로세스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나중에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런 걸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마지막에 일상생활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생활을 했고요. 안희정 씨도 제가 변론을 했었고 강력범죄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성범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보람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좀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게 변호사가 너무 영리치기위해서 사악한 사람들을 너무 대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반론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성범죄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되는 성범죄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제일 많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의 20대는 제가 경험할 때 20대하고 조금은 성적으로 좀 더 리버럴한 것 같아요. 와이프나 자기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일 때 혼전에 한 번도 성관계 안 한 분위기를 사실 기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결혼을 전제로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문화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날 만나서 그날 잠자리를 해요. 만나는 패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맞는 게 데이팅 앱이에요. 그 데이팅 앱에서 만나면은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앱 자체가 만나서 서로 잘 맞으면은 관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소개를 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먹거든요. 그렇게 데이팅 앱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나이트 같은 데서 만난다거나 그렇게 만나요. 많은 남성분들은 여성이 호감이 가고 이성적으로 끌릴 때는 굉장히 자동 반사적으로 진도를 더 나아가고 싶다는 게 굉장히 내추럴해요. 그러면은 이제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 할 때 그냥 잘 수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술에 의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에서 그럼 우리 모텔 갈래? 동의해요. 그래서 모텔로 택시나 도보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해요. 그 다음날이 문제인 거예요. 중간간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가늠한 경우를 중간간이라고 하거든요. 술을 먹은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일 정도에 이르렀느냐라는 법률적 판단 하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얘기들은 다 똑같아요. 멀쩡했다. 대화도 나눴다. 성관계에 있어도 상대방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근데 여성분들의 얘기는 다르거든요. 내가 너하고 왜 여기에 오냐. 술집에서 나와서부터는 기억이 없다. 여성분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좀 과장일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의 말도 사실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블랙아웃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블랙아웃.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도 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전날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블랙아웃인 거예요. 패싱아웃이라는 거는 뭐냐? 술을 먹은 정도가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냥 꽐라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간이라는 거는 패싱아웃 상태에서 벌어져야 중간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상태는 똑같아요. 전날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전날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여성분 입장에서는 내가 너하고 왜 모텔에 있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 그러면은 결국은 소송이 이루어지면은 그 여성의 상태가 과연 심신상실,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남성의 죄는 중간간이 될 수도 있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중간간, 이게 아니에요. 법률가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이 과연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단할 자료조차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둘이 성관계 하는데 그 안에서 CCTV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모텔에 들어갈 때 찍힌 CCTV, 그게 모텔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모텔 안에 들어갈 때 여성분이 굉장히 취한 상태로 보일 정도의 행동들이 있었다. 기댄다거나 부축한다거나 아니면 토한다거나 이런 정도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여성분의 상태가 심신상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텔 방 안에서의 상황이 100%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모텔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관계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들어가서도 많은 시간이 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잘 수가 있어요. 잘 수가. 자고 일어나면은 들어갈 때 상황이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하더라도 자고 나면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샤워를 할 수도 있어요. 샤워를 하면은 좀 술 먹다가도 좀 깨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깨는 사람의 속도가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억울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남자분은 술을 먹긴 먹었지만 안에 들어가서 난 틀림없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말은 입증할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자분이 기억 안 나니까 고소하니까 중간간. 남자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거예요. 근데 함부로 부인도 못해요. 왜? 성범죄는 잘못 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나지 않습니까?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와요. 아무 전과 없는 사람이 부인하다가 유죄가 나면은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이 나와버려요. 굉장히 내 자신을 도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텔 안에서의 상황은 당사자의 주장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말 믿을 수 없어. 유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도 안 됐고 그러니까 너는 실형 받아. 나오는 게 징역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래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이런데 심신상실은 잠들어 있는 사람 건드리는 거, 술 먹고 꽐라돼 있는 사람 건드리는 거. 이게 심신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된 블랙아웃이라는 건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당사자 간에 정말로 불안하면은 녹음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돼요. 자기가 범죄를 할 게 아니라면은 상대방이 진짜 멀쩡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하면은 저는 녹음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그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녹음에는 나중에 판사나 검사가 봤을 때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돼요. 그게 뭐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대화. 이 녹음을 들으면은 상대방의 상황이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상황에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날 상대방이 전날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거를 차라리 들려주세요. 고소되기 전에.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녹화는 안 하지만 녹음은 했다. 그 당시 나는 대화 내용은 이렇다. 근데 너가 술을 먹고 잤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억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너도 나도 취하긴 했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냐라고 설명을 해준다면은 상대방도 고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소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죠. 나는 기억이 없고 내 입장에서 너하고 잘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성범죄가 살인죄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형이 나오고 있어요. 성범죄가 무서운 게 일단 형이 세다. 두 번째로 성범죄자가 되면은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공무원? 일단 집행유예 이상이면 공무원 결격 사유인 거 아시죠? 결격이에요. 그리고 웬만큼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내규를 가지고 있어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람은 근무할 수 없는 내규를 갖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다섯 번째로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미국 비자 신청할 때 만약에 형사 레코드 내라고 하면은 섹슈얼 크리미널 레코드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성범죄가 되면은 등록과 고지라는 게 있어요. 등록은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고지는 그거예요.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어요. 통보 날라오는 게 고지예요. 이 고지가 주는 파급력이 나와 내 가족 자체를 한국에서 못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성범죄자 이사 왔다고 하는 게 떠버리지 않습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못 가고. 그 순간부터 굉장히 공포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이 카철제. 중간간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게 이 카철제예요. 지금은 휴대폰이 거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화 기능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젊은 분들은 카메라 기능과 인터넷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카메라 기능이 많다고요. 주로 어디서 카철을 하느냐? 에스컬레이터가 제일 많아요. 꼭 에스컬레이터 아니더라도 카페 같은 데서 찍어요. 지하철도 많아요. 대법원에서 되게 문제되는 판례가 많이 나와요. 레깅스 판결이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여성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레깅스를 실외에서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는 것까지는 되지만 카메라에 담는 순간 그거는 카메라 촬영죄가 된다는 게 레깅스 판결이에요. 진짜로 사진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찍힌 영상과 사진이 별로 야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할까? 그 과정이 주는 스릴이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한 번 거기에 맞들인 사람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찍으면은 앞에 있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수사대가 와요. 그때 제일 먼저 뺏는 게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차라리 그거 하나면은 상대방과 합의도 되고 기소유예도 돼요. 근데 그 휴대폰을 까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냐? 수십 장, 수백 장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는 합의가 할 수가 없어. 왜?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요? 그리고 합의 한 사람당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걸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장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실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커리어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가철제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통신매체 이용음란. 이거는 거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헌이라고 봐요.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하다가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야, 너 그럴 거 왜 태어났어? 요즘 젊은 애들이 성적인 그런 비속어들이 그냥 대화의 어휘들이에요, 어휘들. 뭐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고소장 날라갈 테니까 조사 잘 받으세요. 멀쩡하게 게임하다가 자기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건데 애가 그다음부터 공부를 못해요. 자기 전과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이건 나아요. 톡매음 헌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톡매음 헌터는 뭐냐면은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야식꾸리한 방제목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넌 뭐가 자신 있어? 얼굴 사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러면은 자기 성기 사진을 상대방한테 보내요. 나한테 성기 사진 보내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내일 고소장 날라갈 거야. 처벌받지 않으려면 나한테 300 보내, 500 보내 이래요. 이게 톡매음 헌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고 고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애들이 톡매음 헌터. 막상 그 상대방이 알고 보면 여자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톡매음 헌터라는 판단이 쓰여지면은 경찰에서도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톡매음 헌터 아니라고 하면은 합의만 되면은 기소유예도 해줘요. 잘 몰랐는데 막상 대화하는 사람이 13살인 경우도 많아요. 걔한테 만약에 그거 보냈다? 그거는 완전히 작살이에요. 그리고 요즘 집 나온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집 나온 애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유혹을 해요. 너 내 사진 받을래? 3만 원 줄래? 그럼 내가 얻은 사진 줄게. 그럼 3만 원 주잖아요? 그럼 사진 줘요. 그런 경우에 3가지 케이스로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얘가 스스로 나중에 다시 협박을 해요. 나 미성년자야. 나 돈 안 주면 너 고소할게. 두 번째로는 얘의 휴대폰이 엄마나 경찰관에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휴대폰 보니까 돈 받고 사진 보냈네? 근데 가끔가다 어떤 사진 보내줄까? 그러면은 그럼 뭐뭐 하고 있는 사진 보내줘. 그렇게 얘기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건 아청물 제작이 돼버려요. 아청물 제작은 기소유예도 안 해줘요. 걔가 원래 갖고 있던 사진을 보내주면은 시청죄가 되는데 뭐뭐 요구를 해버리면은 그거에서 걔가 찍어주지 않습니까? 아청물 제작이 돼버려요. 시간이 너무 안 남았는데 하는 데까지만 해야죠 뭐. 이게 아까도 말씀한 아청물 소지. 근데 아청물이라는 게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어떤 성착취물을 얘기하는데 교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긴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 보여도 객관적으로 나이가 성년자인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 보여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교복 입었다고 아청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성희롱. 성범죄라는 거는 형사적인 소추가 가능한 게 성범죄인데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형사적인 소추가 되는 건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이 돼요. 근데 형사 소추가 안 되는 행위들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돼요. 이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바라만 봐도 상대방한테 예쁘다고 한 게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나한테 예쁘다라고 그래. 네가 내 옷에 대해서 왜 얘기해? 뭔가 업무적인 얘기 외에 개인적인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면은 다 성희롱이 될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걸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이 성희롱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가지면은 사실상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어요. 정말 성희롱이 되는 것들은 엄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이성 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성 간에도 너무나 많이 문제가 돼요. 여자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한테 야, 너 이거 헤르페스 왜 걸렸어? 문제 삼았어요. 시간이 없네.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검사도 했고 지금 변호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송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내 말 안 믿어줘? 이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수사관, 검사, 판사가 다 진실을 밝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강의를 한 내용이 10년 뒤에 문제가 돼서 나 안 온 게 오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있는 99%를 포섭을 해서 나 여기 안 왔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은 증거적으로는 나는 여기 안 온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증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검사나 판사나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데 증거에서 보이는 사실뿐이지 그 증거가 왜곡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고 증거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보는 거는 그들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것이 진실하고 일치될 수도 있지만 진실하고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를 간과하시고 왜 내 말 안 믿어줘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쪽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은 저렇게 주장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서로 다른 주장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보이는 게
게 뭐냐? 그거는 증거에 의해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내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적으로 유리하게 보이면은 무죄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피해를 받지만 내가 그걸 입증 못하면은 상대방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거는 절대로 진실 게임이 아니에요. 진실에 기반을 둔 증거적인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현실 생활에서 문제가 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일상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성이든 다른 어떤 민사, 형사 분쟁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도 여기 고대 강의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상담료도 안 받고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묻고 하세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안 받고 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아쉽다. 도움이 되려고 좀 열심히 강의 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